자, 우리가 이제 시험을 지난 1월 말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요. 이번 시험을 제가 총평을 해보면 정말 얇고 넓게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시험입니다. 얇고 넓게, 그야말로 얇고 넓게. 그리고 이제 건축 분야, 건축 환경 분야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시공 관리적인 측면, 그러니까 관리적 측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뭐 최근에도 경향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경향 중에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전반적으로 기술사가 사실은 이 기술사는 관리를 하는 사람이긴 맞아요. 그죠? 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관리. 뭐 실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기술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총론적이고 총체적인 것을 이제 물어보는 게 사실은 기술사 시험에는 맞아요. 그래서 건축기계설비술사는 특히 그쪽으로 좀 방향이 많이 지금 흘러갔습니다. 많이 흘러갔죠. 자, 그래서 출제 경향을 보면 우리가 기초역학부터 기초역학 부분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한 문제, 기초역학 부분. 전통적으로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한 문제. 아니면 어떨 땐 출제가 안 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건축 부분하고 건축 부분. 그 다음에 건축 환경 있죠? 환경. 환경 부분. 자, 이쪽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8문제. 8문제. 8문제 출제됐어요. 8문제. 네, 8문제가. 네. 자,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이제 당락이 결정된 거죠. 네, 건축이나 건축 환경 계획 쪽을 어느 정도 갖고 가신 분들이 좀 유리했던 시험이에요. 유리했던 시험.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 분위기상.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제 공조 분야. 공조 분야. 자, 공조 분야는 6문제가 출제됐어요. 6문제. 평소보다 조금 덜 출제됐어요. 공조 분야가. 네. 자, 그리고 난방 분야가 이번에 3문제가 출제됐어요. 계산 문제가 같이 동반되면서 난방에서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난방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락에서 이 건축 환경 부분도 있지만 이 난방 부분하고 공조 부분의 계산 문제가 한 문제씩 크게 나왔었는데 그 계산 문제를 맞추면 계산 문제는 100점을 줘요. 네, 100점. 그러니까 100점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30점이면, 용어 30점이면 29점 정도를 줘요. 29점. 그러면 이제 그걸 맞추게 되면 뭔가 꿈만 잘 꾸면 갈 가능성이 크다. 네? 맞췄나요, 윤 과장님? 세상에 윤 과장님이 많기 때문에 누군지 모릅니다. 녹화되고. 그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계산 문제. 근데 계산 문제가 특이하게 어디서 나왔냐면 건축설비 산업기사 2020년도 기출문제에서 나왔어요. 건축설비 산업기사 2020년도 기출문제.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건축설비 기사, 산업기사를 강의를 해요. 실기를. 그래서 실기 강의한다고 해서 제가 강의했던 게 문제가 그렇게 나왔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낼 수가 있느냐. 물론 숫자 살짝 바꿨어요. 아주 살짝. 살짝 바꿔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20년도 기출문제를. 자, 그리고 신재생에서 2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예상이 좀 됐던 문제고요. 문제는 쉽게 나왔죠. 네, 쉽게 나왔다. 신재생에서 2문제가 나왔고. 자, 그리고 제어 부분에서 아주 어려운 제어 부분이 하나 나왔어요. 퍼지 제어라는 제어 부분이 하나 나왔어요. 퍼지 제어. 자, 퍼지 제어는 뭐 연구소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뭐 석학들, 위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험적, 어떤 실험적 데이터에 의한 제어 범위를 정해놓고 제어를 하는 방식인데 상당히 어려운 제어 방식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자, 위생 및 배관. 위생 및 배관에서 5문제 정도 나왔어요. 배관에서 5문제. 원래는 이거보다 좀 더 나오죠. 그죠? 그래서 공주하고 이쪽에서 문제 좀 빠졌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법규 문제가 2문제가 나왔고요. 2문제. 이 문제 어렵게 나왔죠. 자, 그리고 냉동에서는 1문제. 흡수식 냉동기 시운전. 냉동에 1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기계설비 일반에서도 2문제가 나왔어요. 설비 일반에서 2문제가 나왔다. 기계설비 일반에서 이제 우리가 생애성능 점검이라고 해서 진단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진단 문제. 그렇죠? 그래서 그 생애성능 점검을 진단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풀었으면 문제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근데 그게 진단이라고 생각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생애성능 점검이에요. 점검. 진단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생애 주기 동안 점검을 한번 해보겠다. 그죠? 그게 진단이잖아. 설비 쪽에서. 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난이도는 제가 이제 감히 평가를 해보자면 난이도는 중간 난이도였어요. 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아주 쉬운 난이도도 아니었고. 네,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이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합격생 수까지 맞추면 그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지금 얘기한 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한 30명 봤다고 하면 한 8%, 9%? 그러면 한 10명? 10명에서 11명? 네, 그 정도. 맞추게 되면, 맞추면은 그대로 계속 나가고, 만약 틀리면은 그 합격서 받을 때 이걸 편집을 하세요. 네, 편집을 해. 자,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한번 저랑 어떤 문제 나왔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1시간 내로 끝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자, 1교시 용어 해설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자, PMV와 PPD. 그죠? 네, 우리가 보트, 투표 개념으로 해서 제실자의 주관적인 온열 환경, 온열감을 파악해서 자, 하는 방식. PMV와 PPD 방식이 나와서 이 문제는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책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다 푸셨어요. 그죠? 네. 오늘 정규반 처음 아직 공부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공부하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쉬운 문제인지. 네, 가장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기본 문제고요. 네, 이건 제시의 주관 판단에 의한 온열 환경 파악 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2번 문제는 자, 이 문제가 다시 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 쉽지가 않았죠. 근데 이론상은 상당히 쉬운 문제죠. 에코 샤프트라는. 그죠? 에코 샤프트. 자, 샤프트가 뭡니까? 샤프트. 자, 샤프트를 통칭해서 수직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수직 공간. 그죠? 수직 공간. 뻥 뚫려있는 수직 공간이라고 얘기해요. 연속된 수직 공간. 샤프트를 정의하자고 하면. 자, 그러한 연속된 샤프트를 이용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부하를 절감해 보겠다는 게 에코 샤프트예요. 그죠? 에코 샤프트. 그러면 샤프트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환기라는 게 있어요. 환기. 그죠? 네. 대표적으로 중력 환기가 일어나죠. 그죠? 연돌. 중력 환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샤프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중력 환기를 통해서 실내에 있는 열. 그죠? 여름철에 열을 빼낼 수 있는 환기적 요소를 이쪽에 갖출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샤프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채광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채광도 가능하다. 그래서 채광 부분과 환기 부분 이 두 가지 갖고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네, 환기는 뭐 냉열을 우리가 자, 유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내 공기질을 치환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것까지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것도 역시 쉬운 문제였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접근하는 거는 이거는 건축 환경이에요? 아니면은 설비예요? 환경이에요? 설비예요? 환경이죠. 자, 환경과 설비는 뭘로 나눠지죠? 환경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패시브. 그 다음에 설비를 액티브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설비를 활용하지 않은 자연적인 어떤 현상에 의해서 뭔가를 해보자 하는 것.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개요 부분에다가 또는 어떤 일반 사항 부분에다가 그런 패시브적인 어떤 내용들을 또 추가 가미시켜 주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죠. 3번 부분. 자, 이 3번 부분은 여러분들 퍼지 제어. 그죠? 퍼지 제어. 네. 아주 어려운 내용이에요. 네. 퍼지 컨트롤. 자, 퍼지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 제가 아주 뭐 최대한 쉽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자, 얘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네. 경험치. 그렇죠? 경험치. 여기서 말하는 경험치라고 하는 것은 실험 데이터. 네, 데이터. 그 다음에 과거 사례. 그리고 자, 어떤 설치자나 설계자의 경험. 자, 요런 것들이 동반이 돼서, 그죠? 요런 것들이 동반이 돼서 제어 컨트롤 로직을 짜는 겁니다. 로직을 짜요. 자, 로직을 짜는데, 자, 결국은 얘도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만약에 지금 냉동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자, 냉동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름에 틀어요? 아니면 겨울에 틀어? 여름에 틀죠? 그죠? 여름에 튼다. 그럼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설정 온도 몇 도 하고 싶다라고 설정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개별제어 같은 경우에. 몇 도 하고 싶다. 그죠? 뭐 24도 하고 싶다. 그럼 24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목표치에 빨리 도달하는 게 제어의 목적이에요. 맞나요? 그죠? 제어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은 뭐 비례제어, 그 다음 PID예요. 다 똑같아요. 똑같아. 자,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얘는 경험적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 경험적 데이터가 뭐냐면, 자, 지금 냉동기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예, 냉동기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냉동기를 구성하는 루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회로. 자, 먼저, 자, 냉동기 자체에 있는 냉매가 있어요. 냉매. 맞나요? 그죠? 그리고 증발기 쪽에 있는 뭐가 있어요? 냉수가 있죠. 냉수회로. 그죠? 그 다음에 응축기 쪽에 있는 뭐가 있어요? 냉각수회로. 맞나요? 그죠? 크게 회로가 세 가지가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각각의 회로별로 우리가 24도에 맞추겠습니다. 네, 목표온도 맞추겠습니다. 자, 그럼 회로별로 전부 다, 자, 얘를 돌리는 순환 펌프, 이런 것들의 작동들이 있을 거예요, 전부 다. 그죠? 자, 그러면 24도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냉수의 순환량 조절, 그 다음에 냉매의 순환량 조절, 그리고 냉각수 순환량 조절이 어떠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그 범위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바로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이게 상당히 복잡한 제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얘에 대한 범위가 있고, 얘에 대한 범위가 있고, 얘에 대한 범위가 각각 있죠. 이게 다변수로 해서 같이 짜여지는 거예요. 상당히 복잡하고 광범위한 제어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실험적인 데이터가 상당히 쌓여져 있어야 돼요. 네? 쌓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숙련된 코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숙련된 엔지니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제가 단점으로 달았죠. 네, 단점으로 달았다. 자, 그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같은 경우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과거 사례 경험치 이런 부분들이 축적이 되면, 만약 축적이 다 됐다 라고 하면 타 사례로 갔을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런 것도 장점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자, 이게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추상적인 개념. 근데 추상적인 개념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펼쳐 쓰셨어야 돼요. 요 스타일로.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서 선택하신 분이 몇 분 안 계실 거다. 5명 미만. 선택하신 분. 3명 미만. 3명 미만. 자, 요겁니다. 퍼지 제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요. 네. 자, 근데 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계속 제어 배웠던 게 무슨 제어를 배웠죠? PID 제어를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PID 제어를 한 번 더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제어 방식 중에 하나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집에 돌아가서 자, 요 유인물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면, 이거 4번 문제 또 기본 문제 나왔죠. 기본 문제. 펌프에서 얻어지는 이용 가능한 유효 흡입 양정 계산식을 쓰시오. 그렇죠. 아마 이제 제가 시험장이 있었으면 1번 문제 풀고 2번 문제 풀고 4번 문제 풀었겠죠. 그죠? 여기까지 분위기 좋습니다. 이거 별도 설명 안 할게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죠. 5번. 자, 5번 문제에서 약간 아리까리합니다. 그죠? 5번 문제 아리까리해요. 안전 밸브와 릴리프 밸브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문제가 나오죠. 근데 보통 요번에 시험에 출제된 거 경향을 보면 유사한 거 2개를 묶어놓고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몇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이것도 원래 압력 밸브와 릴리프 밸브가 상당히 유사한 놈이죠.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뭐죠? 이상 압력을 체크해서 다운시켜주는 놈이에요. 맞나요? 네. 그런 공통점을 먼저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쳐주고, 그리고 이제 차이점을 적어주는 거죠. 차이점을 적어주는데, 자, 압력 밸브는 어떤 유체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릴리프 밸브는 어떤 유체에 적용하겠느냐. 이 부분을 정리해 주는 거죠. 압력 밸브는 어느 유체? 뭐래? 거기 써놨잖아요. 네. 이게 뭐, 제가 있잖아. 압축성. 그죠? 그 다음에 릴리프는 비압축성. 그죠? 네. 자, 그런 유체들에 각각 적용이 되더라. 그 다음에 압력을 저감하는 컨트롤에 있어서 압력 밸브 같은 경우는 이산압력 발생했을 때 풀 오픈. 그 다음에 자, 끝나면 풀 클로즈. 자, 그리고 자, 릴리프 밸브는 어떻게 돼요? 비례 제어에서 서서히 개도되고 자, 닫히고. 그죠? 그 골자로 문제 풀어주는 내용이죠. 네. 자, 요게 여러분들도 좀 선택할 때 애매했을 거예요. 그죠? 네, 원래 똑같다고 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이것도죠. 또 차이점이야.
이 문제가 또 솔더링과 브레이징의 차이점이 뭐냐? 그죠? 근데 솔더링과 브레이징도 역시 거의 다 똑같아요, 내용이. 그죠? 모세관 현상을 이용한 용접 방식이야. 그죠? 네. 모세관 현상을 이용한 용접 방식이에요. 둘 다. 그리고 차이점은 뭐냐면 그 용재가 녹는 용접물이 용접재 용융 온도가 450도 이하냐 아니면 넘어가느냐. 그 차이다. 그죠? 그럼 공통점으로 모세관 현상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차이점으로 넘어갔을 때 적용한다. 아니면 이하에서 적용한다. 그죠? 이하에서 적용하면 솔저링. 그 다음에 넘어가면 브레이징. 거기 들어가는 거죠. 네. 연속으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2개를 낸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출제위원분들께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네. 이게 차이점적으로 그러면 엄청 힘들거든. 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7번. 네. 여러분도 아마 그 교재에 지금 밑줄이 이렇게 안 가 있을 텐데, 네. 제가 그 아래 한글을 PDF로 만들 때 변환하면서 약간 그 계산식이 좀 깨지더라고요. 자,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만약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내용을 모를 수는 없고요. 밑줄이 안 갔기 때문에 내용을 모를 수는 없고,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볼게요. 자, 연료 소비량. 킬로그램 퍼 지금 아워로 나왔죠? 킬로그램 퍼 아워. 제가 지금 단위를 다 썼죠? 왜 썼어요? 이게 막판 단위 환산해서 점수 팍 할게요, 잠깐만. 네. 이거 선택하신 분들은 강심장인데 이게 뭐 아니면 도 문제거든. 응? 뭐 아니면 도. 그죠? 뭐 아니면 도. 자, 여러분들이 썼던 그 숫자가 기억이 나면 안 돼요, 지금. 기억이 나면 틀렸으면 큰일 나거든.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응?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자,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연료 저희 발열량. 곱하기 효율. 분의 부하예요. 부하라고. 전격 출력으로 부하가 주어져 있죠. 그죠? 얼마 주어졌나? 320kW. 320kW. 이 킬로와트는 우리가 킬로줄 퍼 세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연료 저희 발열량이 얼마 줬죠? 4천이야? 4만이야, 이게. 4만이죠. 4만. 4만 킬로줄 퍼 킬로그램. 자, 그 다음에 효율이 얼마? 0.8. 0.8. 계산기로, 이걸로 끝내신 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끝내면 이건 점수가 잘 안 나오지. 그죠?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얘 세크로 줘야죠? 답은 뭘로 나래? 아워. 그죠? 곱하기 얼마? 3.6배. 그죠? 요까지 해야 돼. 이 문제의 관건은 제가 봤을 때 이거였어요. 네.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네. 기억이 나더라도 잊어버리시고. 자, 오케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8번 문제는 그 300세대 공동체 중앙식 급탕 설비에서 각 물음에 답해달라. 이 문제가 2020년 건축설비 산업기사 출제 문제예요. 실기로. 네. 거의 똑같은데 숫자 몇 개만 딱 바꿔놨어요. 네.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아. 똑같은 문제야. 그래서 제가 되게 헷갈렸어요. 이게 정말 나온 건가? 자, 거기 보면 1번에 보면 시간 최대 급탕량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시간 최대 급탕량은 뭐냐면 세대 사용하는 양을 전부 다 더한 다음에 그 세대 전체에서 동시에 사용할 확률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죠? 동시에 사용할 확률을 곱해주는 거야. 네? 왜냐면 그걸 한꺼번에 다 틀고 있지는 않잖아. 그죠? 다 틀고 있지는 않다고. 그럼 다 틀고 있지 않으니까 거기다 동시에 사용률을 곱해서 정리를 한다. 근데 또 여러분들 실수한 게 뭐냐면 거기 300세대라는 걸 보질 못했어 또. 그죠? 네. 300세대라는 걸 보질 못했어. 그러니까 해설상에 보니까 300 곱하기 거기 사용량 전부 더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곱하기 뭐죠? 동시 사용량.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저탕 쪽 크기죠. 저탕 쪽 크기는 1번에서 구한 시간 최대 급탕량에다가 거기 나오는 저탕 계수 곱해주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저탕 계수. 1.25배만큼 담아두세요. 이거잖아요. 1.25배만큼 담아. 자, 그 다음에 가열장치 능력은 여러분들 MC 델타 T로 풀어주는 건데, MC 델타 T로 풀어주는 건데, 가열 능력은 요 M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M. 그죠? M을 설정하는데, M은 시간 최대 급수량, 시간 최대 급탕량, 곱하기, 뭘 해주냐면, 거기서 가열장치 성능계수라는 게 있어요. 가열장치 성능계수. 가열장치 성능계수를 곱해줘요. 그래서 할증을 시켜줘야 돼. 성능
배수. 요걸 곱해서 M을 만들어줘야 돼. M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비열, 그 다음에 급수와 급탕 온도차. 네, 그렇게 정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정리하면 또 어떻게 단위가 나오면 킬로줄 퍼 아워로 문제 단위가 나와요. 그럼 다시 이걸 뭘로 바꿔줘야 돼? 지금 문제에서 킬로와트로 하라니까. 요거를 킬로줄 퍼 세크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나누기 3600. 네, 이거 풀고 오신 분은 대단한 분이야. 네. 이거 풀고 오신 분은 기사를 방금 따신 분이야. 방금. 네. 자, 이 문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면 에스코가 나오는데 제가 요거 좀 놓쳤어요. 네,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그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걸 제가 놓친 거야. 놓쳤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에스코가 우리가 기술사 출제 범위 있죠. 필기 출제 범위. 출제 범위를 쭉 보면 거기 에스코가 딱 찍혀 있어. 근데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다고 지금까지. 예, 바뀐 지가 한 1년 됐는데 그 출제 기준이. 근데 제가 그거를 안 쳐줬다는 게 제가 너무 이걸 문제를 보고 너무 저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실망스럽더라고요. 잠깐 그래 한 1분 정도. 한 1분 정도. 그렇게 했는데 금방 저기 하니까. 자,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했죠. 제가 생각을. 자, 에스코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스코라는 회사예요. 에스코라는 회사야.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 그래서 이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선, 자금, 그 다음에 기술을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한다고. 어디다 투자냐면 어떤 집에다가, 노후화된 집에다가 또는 노후화된 공장에다가. 그죠? 투자를 해. 그래서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다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다혈제도 넣고, 그 다음에 뭐 고율 펌프도 넣고 막 이렇게 바꿔놔. 그러면, 자, 그 진 집에서 에너지 비용이, 예를 들어 난방비나 냉방비가 그다음부터 적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원래 10만 원씩 나왔는데 그거 딱 바꾸니까 5만 원만 나와. 그러면 그 나머지 5만 원은 절감액이 되는 거네. 그죠? 그 나머지 5만 원을 얘가 갖고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에너지 절감액을 회수. 그죠? 회수해 간다. 이렇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야. 근데 이 오리지널 방식이 우리가 취지가 오리지널 방식인데 이렇게 안 하고 또 뭐 저금리하고 막 이렇게 또 변질됐어요. 약간 변질됐다고. 근데 우리 이제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거다라고 하고 문제 써줘야지. 단점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거를. 자, 그 다음에요. 개요구요. 특징 한번 볼까? 자, 특징을 보면 자 단점만 볼게요. 네, 장점은 뭐 찬양이니까. 단점을 보면 단점 두 번째 보면 산업체 공정 개선에 따른 에너지 절감 그런 것들보다 난이도가 높은 것보다는 건축물의 단순 설비에 국한된 에스코 활동을 많이 하더라. 그렇죠. 저도 예전에 되게 오래됐죠. 제가 그 회사 다닐 때 그 에스코 사업할 때 제가 선임이 됐어요. 거기에. 네, 선임이 됐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저는. 네? 그리고 뭐 없어. 뭐 할게. 그래서 뭐 특별히 그게 아니었는데 여튼간 그냥 건축물에 뭐 대부분 하는 게 뭐 창호 교체해주고 뭐 단열재 설치해주고 이거예요. 다 대부분이. 그 뭐 펌프 좀 교체해주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 보면 에너지 성능 향상에 대한 성과 보증에 대한 확신이 결여돼요. 자기들이 계약을 할 때 이거에 대해 확실히 보장을 하면 이걸 투자를 팍팍 할 거 아니야. 근데 보장을 자기들이 못해. 자기들이. 이게 내가 했는데 정말 투자가 회수 될까? 의심을 갖는다고. 그래서 이 방식이 자꾸 변형이 됩니다. 자꾸 변형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순수하게 절감액을 회수하는 방식에서 저금리로 뭐 나라에서 보조를 해갖고 금액을 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변형이 돼요. 자꾸 변형이 된다고. 자, 그래서 성능 보장에 대한 그 부분이 조금 약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스코 사업 수행 범위 자 정리를 했고요. 네. 자, 그래서 에스코라는 거를 아마 에너지 평가사분 계시면 됐나요? 안 됐. 아쉽습니다. 괜히 여쭤봤네. 에너지 평가사분들은 아마 엄청 좋아하고 문제 풀었을 거예요. 네. 에너지 평가사들 에스코를 많이 관심 가지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 한번 볼게요.
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요 특징을 기술하시오. 땡큐 문제죠. 그죠? 자, 근데 이제 개요를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느냐. 요게 이제 관점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개요를 정리하느냐. 근데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나눠진 거잖아요. 그 합쳐진 거잖아요. 그럼 신에너지 따로, 재생에너지 따로 정리를 한번 해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신에너지의 개념과 재생에너지 개념, 그 다음에 신에너지 종류와 재생에너지 개념, 이거 종류까지 묶어서 하나의 개요로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징은 노가리죠. 노가리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노가리. 자, 특징은 노가리입니다. 노가리. 자, 그래서 이제 채점관들이 개요를 볼 때 그 구성을 봤을 거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에서 뭐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채점 요소가 한번 됐을 거예요. 뭐냐면 수열에너지. 수열에너지. 우리가 법을 보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예?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법에는 수열에너지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써져 있냐면 기타는 대통령령에 따른다 라고 써져 있어요. 대통령령을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 수열에너지가 하나 있어요. 그 수열에너지까지 해서 8개예요. 8개야. 예? 그래서 83이에요. 11개. 거기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아마 그거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내가 채점관이었다면. 자, 구성과 그 다음에 특징은 뭐 우리가 뭐 밀도가 낮다는 둥, 그 다음에 뭐 청정하다는 둥, 뭐 그런 내용들이죠. 전부 다. 자, 노가리였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뭐 거의 뭐 접근이 안 되는 문제죠. 예, 이거는 제가 이제 기술사 시험을 보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피해가는 문제입니다. 네. 왜냐면 뭐 모르죠. 모르죠. 기준 자체를 다 모르잖아. 이걸 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라면. 그죠? 이걸 푸신 분 다. 이거 푸신 분은 제가 그 스타벅스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저기 대답할 수는 없고요. 자, 여튼간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제가 뭐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문제는 공부를 해도 안 되고 한다고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네. 그래서 뭐 소음, 대기, 소음, 그 다음에 수질. 그래서 환경정책 기본법에 나와 있는 시행령 별표 1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 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정 선택할 게 없으면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정 선택할 게 없으면 선택을 해. 그러면 대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거기 나와 있는 게, 뭐 거기 나와 있는 데를 하지 뭐 대기 부분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런 건 다 알잖아.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은 그쪽으로 흘렀겠지. 미세먼지. 어느 정도 얼추 맞아. 항목이. 네? 맞고. 그 다음에 소음 부분 보면, 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소음도 측정을 맨날 하고, 그 다음에 소음 기준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래서 그거 적으면 되고, 우리 방어 차원에서 정 다른 게 선택할 게 없다면. 그죠? 자, 그리고 수질. 수질 부분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우리 배웠던 거? NTU. 이런 얘기 적으면 되잖아. 물론 답은 아니지만, 똑같진 않지만. 그래서 방어를 하는 거야, 이런 문제는. 그래서 10점 만점에 이런 문제는 그렇게 방어해서 3점을 맞는 게 목표예요, 이런 문제는. 3점을 맞는 게 목표라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13문제 중에 10문제 다 알고 푸는 사람이 없어요. 없으면 처음 선택할 게 없으면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선택을 했을 때 그렇게라도 쓰고 나와야 돼요. 그래 합격을 해. 그래 합격한다고. 그래서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돼. 그렇게 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자, 12번 문제. 탄소 중립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정책성 문제죠. 자, 이것도 제가 시사에서 놓친 부분이야. 또 저한테 질책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자, 2020년 12월 7일 날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 발표됐어요. 3대 추진 전략이. 네. 자, 지도 등록에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하고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쉽죠. 결국 탄소 배출을 제로화 시키다는 얘기야. 그래서 신재생을 끌고 와서 우리 설비적 입장에서 보면, 네, 그게 탄소 중립에 대한 개요적인 측면이고,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취지는 그 대제목 2번,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대제목 2번에 가면, 자, 탄소 중립 정책 발표 사항이 있어요. 추진 전략. 요거를 캐치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물어본 문제였어요. 실적으로. 문제 의도가. 네. 왜냐면 이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표현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는데,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로 물어봤다는 거는 요걸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 3대 추진 전략, 경제 구조의 저탄소와 뭐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 사회의 공정 전환, 뭐 이게 3대. 예, 요걸 알고 있다는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죠. 자, 근데 어려운 문제지만 이거 아마 선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탄소 중립을 알고 있으니까. 대충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푸셔도 어느 점수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풀면 거의 9점 시험 나오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산탄소 제로라고 하는 제로 에너지 관점으로 풀어도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문제라고. 이 문제가. 꼭 이렇게 안 풀어도.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가면 생뚱맞은 문제가 나오죠. 신기술 지정제도다. 신기술 지정제도. 그죠? 자, 그래서 국가건설 기준, 건설에 동그라미 치세요. 국가건설 기준이래. 자, 국가건설 기준이기 때문에 이건 신기술 중에 어떤 신기술을 얘기하냐면 건설 신기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 신기술. 건설 신기술. 건축 분야, 토목 분야, 그 다음에 기계 설비의 건축, 설비 분야. 그죠? 자, 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국가건설 기준 KC에서 규정한 신기술 적용 기준은 아주 노멀한 내용들이 써져 있습니다. 노멀한 내용이 써져 있고요. 그 밑에 건설 신기술 적용 검증방에 나오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특허를 받아야 돼요. 특허를 받은 다음에 심사가 들어가요. 심사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신기술 지정이 되게 되죠. 그 플로어를 제가 지금 유인물에 넣어 드린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자, 건설기술과 특허공법을 비교를 또 한번 했습니다. 자, 건설 신기술은 검증이 된 거죠. 그죠? 검증 과정 거쳤죠. 특허는 검증 과정이 없어. 아이디어 관점이야. 그죠? 네, 물론 특허를 받았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 사용 면책권이라는 게 있는데, 자, 만약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되면 사용에 따른 발주처의 책임이 면책이 돼. 왜냐하면 신기술로 국가에서 인정을 했던 것을 썼기 때문에 그 공사 현장에서 뭐가 잘못돼도 발주처가 면책이 된다고. 면책이 돼. 그죠? 국가에서 보증을 한 거야. 근데 특허는 어떻게 된 거야? 면책이 안 돼. 면책이 안 돼. 그 차이가 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러한 신기술 예시를 드러났죠. 그렇죠?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야. 공동주택 세면 욕실의 당해층 일부 이중배관. 그 다음 공동주택의 바닥 온열을 이용한 급비 시스템. 이게 LH죠? LH에서 하신 거죠? 네. 그죠? 자, 물음 센서, 온도 센서 발사 및 모듈을 이용한 급수 배관 동파 방지 기술. 이런 것들이 신기술로 받은 거예요. 그죠? 네. 자,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확히 플로어를 몰라도 풀긴 풀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어떤 우리 뭐 소설을 쓰셨겠죠? 그래도 어느 소설도 맞다. 맞게 해준다. 이게 소설형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걸 어떻게 알아? 그죠? 네. 자, 오케이.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교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의 서술 보면 1번 문제는 기본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 교재에 보면 딱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고려할 사항. 자, 그래서 건축설비 목적은 쾌적한 환경을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있다. 건축계 설비 시스템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카테고리, 여론, 그죠? 반송, 공조, 에너지, 위생. 자, 여기다 뭐 제어까지 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대제목 2번을 제가 단계했죠. 뭐? 건축과의 협의. 그죠? 네. 고려를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뭐 기계실이라든지 자, 수평적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샤프트라든지 수직적 공간을 반드시 확보를 해놔야겠죠. 그 다음에 천장 속에 플래너 공간까지. 그죠? 네. 자, 그런 부분들이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건축 기계설비 공사 중 난방설비 배관에 있어서 배관 간격 선정 시 설계 흐름도를 작성하고 자, 관 종류별 유속 기준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도 뭐냐면 기사 실기 문제예요. 기사 실기 문제라고. 기사 실기에 가보면 자, 뭐가 있냐면 온수계통 난방설비일 때 자, 광경 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증기계통일 때 광경 구하는 방법이 자,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에 출제를 누가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죠? 네, 기사 실기 유형을 엄청나게 출제하셨어요. 자, 우선 우리가 광경 결정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온수 같은 경우는 순환 수량을 결정해야 돼요. 순환 수량. 그죠? 순환 수량. 거기에 갸우뚱하지 마시고. 그죠?
다르게 괜찮습니다. 네. 순환 수량을 결정해요. 순환 수량을 결정하는데 순환 수량은 어디서 나오면 부하에서 나와요. 부하. 그죠? 근데 우리 부하를 구할 때 Q는 WC 델타 T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순환 수량은 이 W를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W를 구해서 W는 부하, Q는 Q를 C 델타 T로 나눠준 형태. 그렇게 구하고, 자, 그 다음에는 뭘 구해야 돼요? 뭘 구해야 돼? 광경하고 연결된 게 하나 또 있잖아. 마찰. 그죠? 관마찰을 구해야 돼. 관마찰. 그럼 관마찰의 메다당 우리가 허용되는 압력 강화, 즉 허용 마찰 손실이 있다고요. 허용 마찰 손실. 그죠? R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R. 그래서 밀리메타 아쿠아 또는 메타 아쿠아. 그죠? 퍼 메타. 그죠? 는 양정이 나올 거예요. 전체 양정. 자, 그거를 상당장 길이로 나눠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두 가지 옵션을 갖고 있으면, 두 가지 옵션을 갖고, 자, 거기 교재에 보면 온수 광경표라는 게 있어요. 온수 광경표에서 압력 강화와 유량을 거기서 맞는 거를 체킹을 해서 광경을 구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 방법이 뭐가 있냐면, 선도를 보고 구할 수도 있어요. 선도. 그죠? 그러니까 선도는 우리가 강관이냐, 동관이냐, 스테인레스에 따라서 선도가 다 달라요. 그죠? 관별로 선도가 있다고. 유량 선도가. 그죠? 그 선도로 가서 좀 전에 구했던 R 값을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여기 R 값이 들어가죠. 마찰 저항이.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 유량이 들어가고. 유량. 그 다음에 광경이 이렇게 생겨요. 광경이 이렇게 잡혀요. 그러면 마찰 저항이 요즘 딱 찍히고 쭉 하고 유량이 여기다 딱 해서 교점 나오죠. 그럼 여기 광경이야. 40A, 50A, 60A, 70A, 80A 이렇게 찍혀있다고. 응? 그 다음에 여기를 가로지르는 게 뭐가 있어요? 유속이 있어. 유속. 응? 이렇게 있다고. 근데 유속은 뭐만 보냐면 제한치만 봐. 그냥 제한치만. 제한치만 본다고. 일반적으로. 자, 요 방법도 있다. 요 방법도 있고, 자, 광경표를 갖고 하는 방법도 있고. 네, 둘 중에서 선택하셔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나와야 돼. 네? 이 두 가지는 필수야. 순환 수량하고 그 다음에 마찰. 네? 이 두 가지를 갖고 광경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증기로 가면, 자, 증기로 가면은 우리가 요식이 아니죠. 요식이 아니라고. 뭐예요? Q는 증기량.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엔탈피 차. 이렇게 구해잖아. 그죠? 네. 그래서 증기량 G를 구하는 거죠. G는 Q를 델타 H. 엔탈피 차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증기량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증기량 구하고, 그 다음에 마찰 저항은 똑같이 구해. 그리고 거기 표에 보면 뭐가 있어요? 증기 광경표로 들어가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큰 제목 2번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표를 다 그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광경표를 그릴 필요는 없다고. 지금 그것처럼, 지금 유인물처럼. 여러분들은 그 형태만 그려주면 돼. 네, 형태만. 형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긴 숫자를 하지 말고, 이렇게 2분 해갖고, 자, 여기에 유량, 그 다음에 뭐 광경, 해서 뭐 매칭되는 걸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략히 형태만 그려주시면 돼. 형태만. 네, 거기 숫자를 다, 막 이렇게 막, 그거 하다가 이제 한 문제 푸는데 2시간 걸리고, 그렇죠?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관 종류별 유속 기준. 자, 요거는, 자, 제가 조건을 줬어요. 유량이 어느 정도고, 단위 길이당 마찰 손실이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광경이 이 정도일 때, 유속 제한이 걸리는 게 요 정도야. 실제 유속 제한 걸리는 게. 그래서 강관, 동관, 스테인리스 비교해 보면 스테인리스가 제일 허용 유속이 좀 셉니다. 자, 이렇게 들어간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3번 문제는 자, 뭡니까? 오피스텔 건물 설계 시에 기계실 위치를 지하층에 설치할 경우와 최상층에 설치할 경우의 각각의 장점 및 단점을 설명하십시오. 자, 이건 상당히 간단한 문제죠. 문제 자체는.
근데 이걸 어떻게 3페이지까지 늘리냐고 관건이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하실 설치할 때 장점이 뭐가 있죠? 구조적으로는 지하실 설치하는 게 좋아요? 옥상에 설치하는 게 좋아? 구조적으로는. 지하가 좋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갈리죠. 그러니까 구조가 제일 중요해, 이 문제에서. 구조가 사실은. 그죠? 옥상층으로 올라가면 슬라브 구조에 상당한 문제가 생겨요. 네?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고. 그죠? 근데 지하층에서는 큰 영향이 없어. 최하층 바닥이잖아. 보통 지하 4층, 뭐 3층, 최하층으로 들어가니까. 무조건. 그죠? 땅바닥의 지내력만 받게. 그죠? 근데 구조적으로는 지하층에 가는 게 맞아. 그죠? 자, 그 다음 위생적으로. 급수하는 관점에서. 저수조가 밑에 있는데 기계실이 위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끌어올릴 거야? 그럼 저수조를 위로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고가수조하라고? 안 되잖아. 그럼 저수조하고 기계실이 상당히 양정상 이격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럼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고층에 있는 게 좋은 게 거의 없어. 하나 딱 있어. 뭐가 있냐면 냉동기, 냉각탑. 냉동기와 냉각탑. 냉각탑은 지하로 못 들어가요. 개방식은. 맞나요? 그죠? 그러니까 냉각탑은 옥상에 있어. 원래가 애체. 그리고 기계실에 냉동기가 같이 올라가면 냉각순환 부분, 즉 응축기 부분의 냉각순환 부분의 반송동력이 급격하게 절감을 할 수 있다니. 그죠? 그거 큰 장점이에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 문제는. 그죠? 네, 그걸 물어보고 나머지 내용을 써주는 거죠. 네. 자, 근데 우리가 그 옥상으로 기계실, 자, 옥상으로 냉동기를 올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거의 없죠. 거의 없어. 이 기계실이 올라가는 거는 많이는 없어. 그죠? 심지어 근데 냉각탑이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있어. 그냥 1층 그냥 그 화단에. 그죠?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냉각탑이 밑에 돼 있으면 그 냉각수관을 통과하는 관이, 예? 메인관이 세대 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 그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여름철에 보면 그 집이 되게 친환경적으로 바뀌어. 계곡물이 계속 흐르는 그 소리가 들려. 계곡물이. 예? 자기 밑에서. 그죠? 네, 그런 현장 갔다 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 여튼간 이거는 구조적인 것과 그 다음에 냉동 부분의 응축기 쪽의 냉각탑 순환 부분을 물어본 문제였다. 포인트가. 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그저께 정규반 들으신 분이 이 수업을 들었을 거야, 아마. 그죠? 건축기계 설비 분야의 생애 성능 검증의 목적, 단계, 운전 성능 검증에 대해 설명해봐라. 그죠? 무슨 문제다, 이거? 진단 문제예요, 진단 문제. 진단 문제예요. 그러니까 생애 주기 동안, 즉, 건물이 지어지고 쭉 유지관리 되는 과정에서 생애 동안 성능 검증을 중간중간 하자 이거거든. 그걸 진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진단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진단의 우리가 목적은 거기 동그라미 쳐볼게요. 기계설비 계통의 에너지인데 에너지 동그라미. 그 다음에 효율적인 기술 운전은 환경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기계설비 시스템의 성능 확인을 통한 안전성 동그라미. 에너지, 환경, 안전성이에요. 물론 기능성도 들어가면 좋아요. 여기다. 기능성, 기능 유지성. 그죠?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느냐. 근데 그거는 어디다가 그냥 숨어 있냐면 에너지에 숨어 있는 거야. 에너지에 숨어 있죠.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면 에너지가 절감이 될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생애 성능 검증의 단계. 그죠? 진단 단계예요, 진단 단계. 그래서 옆에 있는 세부사항 말고 옆에 있는 단계 부분 있죠? 그죠? 자료 수집하고, 진단 계획 짜고, 현장 실사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 파악하고, 개선 방안 수립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하고, 개선 한번 제안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단계, 그죠? 그 단계를 알고 옆에 있는 건 아무나 쓰세요. 그 다음에 운전 성능 검증하는 거는 항목이 다야, 다. 다야, 다. 전체. 그죠? 예, 열환, 공조, 배관, 자동 제어, 소화, 뭐 실내 환경, 운영 관리, 뭐 에너지 진단, 뭐 다. 이거 외우는 건 아니에요. 생각나면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저를 가장 당황케 했던 문제 5번. 자, 문제 5번. 기계설비공사의 각종 시방서를 설명하고 설계 도서관의 상호 모순이 있을 시 적용 순서, 적용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라. 자, 우리가 KDS라고 하는 또는 KCS라고 하는
국가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가면 있어. 그럼 사이트에서 정해놓은 시방서가 3개가 있어요. 네. 일반 시방서, 표준 시방서, 전문 시방서 3개를 지정해 놓고 있죠. 그죠? 자,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시방서가 표준 시방서예요. 기본 세팅된 시방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시방으로 가는 거죠. 공종별, 그 다음에 업체별, 뭐 업체라고 하긴 그렇지만 LH 전문 시방, 뭐 SH 전문 시방, 그렇죠. 자기네 아파트 짓는데 자기는 이렇게 독특하게 자기네라고 비하 발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 좋은 기업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좋은 기업들이 좋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전문적인 고유의 시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공사판에 가면 그 공사판에서 전부 다 현장마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방을 짜죠. 그걸 공사시방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표준, 전문, 공사로 범위가 팍팍 좁아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설계도서관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자, 적용 순서를 한번 짜봐라. 1번부터 7번까지 이것도 역시 법규상 정해져 있는 내용이에요. 네, 공사 시방, 설계도면, 전문, 표준, 공정의 물량, 승인 시공, 관계 법령의 유권 해석 순서대로 쭉 우선순위를 잡습니다. 1번부터. 자, 요거 현장에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신 거죠? 김동주가, 유튜브인데. 저기, 과장님? 알고 계신 거죠? 네, 이거. 이거 푸셨겠네? 정확하게? 아니에요? 네. 자, 이것도 거의 그 점수가 풀면 엄청나게 높게 나오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건 명확하거든요. 상당히 명확한 문제예요. 답이 있는 문제야, 어떻게 보면. 네? 순서를 잘 정하면 되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 적용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자, 대부분이 뭐냐면 건설사업관리자, 즉 CM한테 물어봐라 라고 답이 적혀 있어요. 우리가 기준에 보면 CM한테 물어봐라. 자, CM한테 물어봐서 경미한 사항은 설계 변경하지 말고, 만약에 자, 설계 변경이 되지 않으면 그냥 기존에 승인됐던 시공도면 갖고 진행해라. 네, 이렇게 자, 우리가 약정상, 법규상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그다음 6번에 이게 좀 문제가 다음 조건과 같이 외기와 환기를 혼합 냉각 치출하는 냉방 공조 설비에 대하여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해 주십시오. 네, 건축설비 산업기사 2020년도 출제 문제입니다. 네. 자, 실내 현열비를 구하시오. 이건 뭐 기본이죠. 현열비, 전열, 즉 현열 플러스 잠열분의 현열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실내 공급하는 치출 공기량을 구하시오. 치출 공기량 구할 때 우리가 별도의 조건이 없으면 현열량을 갖고 그대로 구해주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식을 우리 아마 제가 설명드릴게요. Q는 라지 Q, 러우 CP 델타 T. 그렇게. 그래서 요걸 구하라는 게 풍량. 그렇죠? 풍량. 그렇죠? 여기 열량, 현열량. 그렇죠? 그래서 요건 뭐예요? 밀도. 정합비열. 그다음 델타 T. 델타 T는 무슨 T? 치출 온도 차. 치출점의 온도와 실내 온도 간의 차이. 그죠? 그래서 요 Q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기사 하셨던 분들은 뭐 무지하게 많이 이제 봤던 내용들일 거고요. 자, 치출 온도 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실내 혼합 공기 검고 온도 절대습도 엔탈피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뭐예요? 가중평균 하는 거죠? 가중평균. 이거는 자, 지금 여기 위쪽에 문제 조건 보면 조건의 두 번째 쪽에 실내 공기 혼합비는 1대5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1대5. 그죠? 1대5를 갖고 가중평균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온도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외기가 32도인데 얘가 포션이 1이야. 외기가. 그죠? 그 다음에 실내 공기가 26도인데 포션이 얼마예요? 5야. 5. 5대 1이니까. 자, 그리고 분모에 가면은 1 플러스 5. 그죠? 가중평균. 절대수도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뭐도 이렇게 풀어? 엔탈피도 이렇게 풀고. 조건이 나왔듯이. 똑같이. 똑같이. 그죠?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뭐 해보고, 4번에 가서 절망을 하는 거죠. 습공기 선도를 그리래요, 또. 갑자기 그리래. 갑자기, 뜬금없이.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그리느냐, 이거를. 그리죠. 못 그릴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지금 여기서 프로세스를 뭘로 주고 있어요, 지금? 지금 프로세스를 뭘로 주고 있어요? 혼합, 냉각, 취출. 고프로세스죠?
그죠? 그러면 여름이니까 이쯤 찍혀 있을 거고, 실외가. 그죠? 온도, 실외 조건 온도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실내가 뭐 이쯤 찍혀 있을 거고. 근데 습공기 선도는 이렇게 그 시험장에서 주지 않아요. 이렇게 복잡한 데다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리는 거야. 살짝 약간 약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 중에서 5대1 하고 있으니까 한 이쯤에서 혼합점이 잡힐 거예요. 그리고 얘가 쭉 치출할 거야. 저 냉각을 할 거라고. 냉각을 하죠. 냉각 감습을. 그리고 이렇게 치출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해줄 게 뭐냐면, 만점을 받으려면 이 문제에서 여기에 보면은 현혈비가 있어. 여기 또는 여기에 두 군데 있는데, 그죠? 두 군데 있어요. 여기도 있고 해. 자, 현혈비가 있는데 여기에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요 현혈비가 0.9로 잡혔을 거야 지금 답이. 그죠? 0.9에서 이렇게 해서 가선을 긋거든. 가선을 긋고 요거하고 평행하게 요 치출선이 잡혀야 돼. 요거하고 평행하게. 기울기가.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 예. 그건 채점 요소예요. 왜냐면 위에서 현혈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대충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평행하다. 그냥 요걸 표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현혈비 SHF 0.9 이렇게 표시해. 그것만 해주면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 다 구했죠. 여기 온도 있지. 건구 온도. 그 다음에 여기 절대습도도 있지. 조건이 다 주어졌잖아. 그리고 여기도 주어지고 실내도 주어지고 다 적어. 적고 혼합도 다 구했잖아. 다 적어. 엔탈피도 다 해. 다 적어. 다 적고 여기도 이건 온도 정도 적을 수 있다. 온도 정도. 적을 수 있는 거 다 적고 나와. 약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채점이 되냐면 요 모양을 맞으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 요 모양이 맞으면. 거기다 숫자까지 적으면 이제 플러스 알파야. 플러스 알파. 자, 그 다음에 5번에 냉각 코일 감습량을 구해주세요. 감습량은 뭡니까? L의 M 델타 X. 델타 X는 뭐예요? 절대수도의 차이. 어떤 과정에서? 냉동기 안에 코일을 지나가면서 냉각 감습 될 때 뭐의 차이예요? 결국은 절대수도와 절세도 차이잖아요. 이만큼으로 냉동기 안에, 냉각 코일 안을 지나가면서 절대수도가 다운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죠? 요 델타 X라고, 여기. M은 뭐야? 풍량. M은 풍량. 자, 그 다음에 냉각 코일의 냉각 열량은 뭐예요, 그러면? 자, 냉각 열량 Q는 M 델타 H잖아. 그죠? 여기서 H는 뭡니까? 엔탈피 차. 엔탈피 차는 엔탈피가 이렇게 있으면 요 차이잖아. 요 차이. 오케이? 네. 기사 시간입니다. 기사 시간. 추억을 회상하시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요. 자, 좀 쉬었다가 3교시 하겠습니다.